안녕하세요. 중국 원자재 수출 제한 분쟁에 대한 발표를 맡은 국제사무학과 김예림입니다. 먼저 수출 제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식량 자원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국가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국제 가격의 불안정, 수요의 증가에 따른 가격 급등, 한정된 공급량으로 인한 수요 경쟁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국내 시장의 수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 개발에 수반되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천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국제 무역의 질서의 왜곡을 가져오고 한정된 매장량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하는 경우 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게트 11조 1항은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 이외에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쿼터, 수입이나 수출 허가제 또는 그 밖의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트 11조 1항에 따르면 수출 금지, 쿼터제, 수출 허가제, 최저 가격제 등을 비롯한 수량 제한 조치는 금지가 되며 수출세, 기타 수출 과징금은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사건을 통해서 게트 11조와 11조 2항의 예외 조항이 수량 제한 조치에 어떤 법리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보크사이트, 마그네슘, 망간, 아연 등 총 9가지의 자원에 대하여 수량 제한 조치를 적용하였는데요. 그 수량 제한 조치에는 먼저 수출세, 수출 쿼터, 수출 허가제, 최저 수출 가격 요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EU, 멕시코는 게트 11조를 포함한 일부 규정과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에 불일치하며 이로 인해 자국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수출세, 수출 쿼터, 수출 허가, 최저 수출 가격 요건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수출세는 관세법 및 수출의 관세 규칙에 기하여 수출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크사이트, 코크, 형석 등 수출세를 부과하는 2009년 관세 시행 프로그램을 공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제소국은 이 9종의 자원에 부과한 수출세가 중국의 가입 의정서 제11조 3항 및 부속서 6항과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게트 제20조 비호 인간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에 대한 조항과 쥐호 고갈 천연 자원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예외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합치성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수출에 대해 적용되는 일체의 조세 및 과징금의 철폐에 대한 규정을 중국 가입 의정서에 두고 있고 그에 대한 예외로 부속서 6에 부속서 6에 84개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장한 수출세 정당화를 위한 게트 20조의 원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패널은 제20조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가입 의정서의 11조 3의 의무에 대해서 게트 20조 원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패널과 상서기관은 부속서 6의 구체적인 예외를 언급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수출세가 가입 의정서 11조 3항을 위반하고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쿼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대외무역법에서 수출 쿼터를 통해 상품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중국 상무부는 보크사이트, 코크, 형석, 아연, 탄화실리콘의 수출 쿼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쿼터를 할당받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과거 수출 실적과 최저 자산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소국은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쿼터제는 게트 11조 1항을 위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게트 11조 1항의 예외 조항인 게트 11조 2항 A호에 의해서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게트 11조 2항을 보면 식품 또는 수출 회원국에게 필수적인 그 밖의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따라서 내화 등급 보크사이트가 중국의 매우 필수적인 상품이며 또한 해외 수요 급증, 물리적 고갈 가능성, 국내 규제 한계에 의해서 공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소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내화 등급 보크사이트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중대한 부족을 초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따라서 패널은 이 예외 조항인 11조 2항 A호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검토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essential, 필수적인이라는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중요한, 필수적인이라는 의미는 중요한 또는 필요한, 불가결한 등 중요한 제품이나 산업의 투입 요소도 포함하여 일컫는 의미로 보았는데, 이 용어상 의미를 검토하였을 때 중국의 내화 등급 보크사이트가 현재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중국은 세계 철강의 최대 생산국가로서 중국의 철강 산업은 중강제인 내화 등급 보크사이트의 최대 수요처이며 철강은 중국의 산업과 개발을 이끌어가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근거를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11조 2항 A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의미를 해석하였는데 이 의미는 약정된, 일정한, 제한된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패널은 중국의 조치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수출 제한은 이미 적어도 10년간 유지되어 왔고 제한이 철회될 조짐이 전혀 없으므로 매장년이 소진될 때까지 16년 동안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중대한 부족이라는 용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나 심각한 위기 상황, 파국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패널은 내화 등급 보크사이트에 매장된 수명이 16년 남았다는 중국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준까지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패널은 수출 쿼터가 수출에 대한 금지, 제한을 초래하였고 게트 11조 1항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의 자국의 수출 쿼터가 게트 제11조 2항 A호에 따라 정당화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렸고 이와 관련하여 상소 절차에서 상소기관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수출 허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제한받는 품목은 수출 허가 대상이 됩니다. 제소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 허가 제도가 비자동적이고 중국 수출 허가 제도가 수출 허가 기간에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게트 제11조 1항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수출 허가제가 수입 제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조세 또는 과징금 이외에 어떤 수출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게트 11조 1항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이 아니더라도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 수량 제한 조치에 관한 분쟁 사건에서 자동적이지 않은 수입 허가 제도는 게트 11조 1항에 의해 금지되는 수입 제한 조치로 판정되었고 ECC 가공 첨가류 사건에서는 자동적 수입 허가 제도는
게트 11조 1항의 범위에 해당하는 제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패널은 이에 대해서 재량적인 허가 요건이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해 본질적으로 제한 효과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수출 허가 요건이 대상이 된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은 11조 1항의 위반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1조 1항의 위반을 입증하려면 수출에 대한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 허가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중국 수출 허가제도는 기타 승인 서류를 제출하려는 불특정한 일반적 요건이 있으며 이는 무제한의 재량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수출 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므로 결국 게트 제11조 1항에 합치되지 않은 수출 제한에 상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최저 수출 가격제입니다. 보크사이트, 코크스, 형석, 마그네슘, 탄화수소 등에 대한 일정 형태의 최저 수출 가격을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게트 11조 1항의 위반이라고 제소국이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 가격이 최저 수출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 수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또한 중국이 원자재 선두지인 공급 국가인데 이러한 제한이 원자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최저 수출 가격제에 대한 사례 2가지를 패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ECC 가공 첨가료에 대한 최저 수입과에 관한 분쟁 사건에서, 그리고 일본 반도체 무역에 관한 분쟁 사건 모두 최저 가격제가 본질적으로 게트 11조 1항과 합치하지 않는 제한을 구성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사례 검토 결과 패널은 이러한 최저 수출 가격에 의한 수출은 그 성격상 무역 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게트 11조 1항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국 원자재 사건을 통해서 수량 제한 금지를 다루는 게트 11조 1항이 법이나 규칙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조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수출 제한 조치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게트 11조 2항 A호에 대한 A호의 예외 규정은 매우 좁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화 등급 보크사이트 사례를 통해서 필수적인 상품에 대한 중대한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이 예외 조항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게트 20조의 일반적 예외와 비교했을 때 매우 좁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수변 잘했습니다.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케이스일 수 있는데 여러 그 이슈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잘 정리를 해서 발표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외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본인이 나와도 괜찮겠어요? 첫 번째 발표하는 게 힘들죠. 근데 발표를 잘 했습니다. 그 뭐 박사과정 학생들도 사실은 통상법 원론이나 이런 걸 조금 제가 강의하는 걸 듣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쉐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발표하는 걸 아마 그 학생들이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케이스 자체는 뭐 사실 정치적인 배경이 좀 있는데 뭐 일본이
중국하고 좀 영토 분쟁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자원을 가지고 이제 무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보크사이트나 뭐 이런 망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첨단 소재고 무기도 사용될 수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출 통제함으로써 그 수입국들의 어떤 타격을 가할 수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과거에 뭐 우리가 사드 배치 했을 때 중국이 우리 사드 보복을 했듯이 경제적으로 보복했듯이 이것도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귀중한 자원 너희들이 사용하는데 어디 좀 당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수출 제한하고 뭐 이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WTO 분쟁으로 제기를 해버린 거죠.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판결은 났고. 근데 뭐 그런 광물 자원이 그러면은 이센셜 한 그 프로덕이냐, 아웃 오브 프로덕이냐 그거에 대한 확실한 해석은 안 했죠. 그죠? 했어요? 패널이? 이센셜한 아웃 오브 프로덕이냐 11조 2항에 A에 A 의미에 out of product essential 그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판결했습니까? 그 판결 하지 않고도 거기 temporary 적용을 해야만 면제가 될 수 있는데 그죠? A호에 분명히 temporary 적용하는 것만 면제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기간을 조정하지 않고 그냥 만만디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센셜한 프로덕이냐 뭐 그걸 따질 필요 없이 적용 자체가 템포러리한 네이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위반이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냥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out of product, essential 그거의 해석 문제는 사실 남아요.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남아 있는데 뭐 foodstop은 이제 그 자체로 여기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 자체로 얘가 해당될 수 있는 제품이고 out of product, essential 그게 과연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아직 확실한 그 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 다만 그 적용할 때 그 temporary 적용해야 된다는 점과 또 우리 발표자가 뭐 나중에 얘기했다시피 20조보다도 상당히 그 적용의 어떤 형태나 이런 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충족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 측면이 있는 예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1조 2항의 예외로 허용이 되든 뭐 12조의 밸런스 페이먼트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제한으로 이렇게 밸런스 페이먼트를 세이프가드하기 위한 제한으로 인정을 받든 어떤 쿼타를 이제 취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면 또는 그 농업협정상의 그 TRQ가 우루과이 반도 때 서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죠? 일정한 물량만큼은 저관세로 이렇게 수입하도록 서로 허용을 하고 그걸 스케줄에 기재함으로써 그런 식의 쿼타 운영은 가능한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쿼타를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쿼타를 금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쿼타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허용된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쿼타를 운영해야 되는데 쿼타를 어떻게 운영해야만 되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13조라는 거죠. 13조가 제목이 말해주고 있다시피 Non-discriminatory administr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쿼타를 이제 비차별적으로 운영하라 하는 걸 이제 13조가 말하고 있는데 뭐 13조 1항 자체는 뭐
그 non-discriminatory administration이란 말을 사실은 그냥 반복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 like product of all third countries is similarly prohibited or restricted 그렇게 돼 있어서 모든 나라의 like product은 똑같이 제한되는 형태로 쿼타를 운영하는 게 비차별적인 운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그 이제 2항에서 그죠? 13조 2항에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하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첩보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마치 그러한 리스트릭션이 없을 때 다양한 나라들이 획득할 거라고 기대되는 그 쉐어를 가장 근접하게 그런 쉐어를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걸 목표로 그렇게 배분하면 그게 non-discriminatory administration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쿼타가 없는데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의 그 쉐어를 누릴까 하는 거를 계산해서 쿼타가 없을 때 누리는 그 이익만큼 그거를 쿼타로 딱딱딱 배분하면 그게 비차별적인 배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근데 A, B, C, D 이렇게 있어서 일단은 그 총량 쿼타를 이제 픽스해서 그걸 공고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11조 2항에 의한 예외로 받든지 아니면 12조로 하든 농업협정 TRQ로 하든 하여튼 각각 사유로 인해서 쿼타가 이만큼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수입을 하겠다 라고 공고를 해야 되고 그 총량을 픽스드 해서 공고를 해야 되고 뭐 라이센싱이나 퍼밋 제도는 쿼타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사실은 프랙티커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 수단으로 이제 라이센싱이나 퍼밋 제도를 그렇게 발할 수 있을 뿐이고 D항이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총량 쿼타로 이제 공고하는 걸 우리가 그냥 총량 쿼터제라고 그래요. 총량 쿼터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량만 공고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임포트 라이센싱 공고를 해서 어플라이 하도록 해서 라이센스를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떤 누가 그걸 차지하느냐는 이제 옥션을 하든 뭐 first come first serve 하든 그냥 배분해 주는 걸 우리가 총량 쿼터제라고 하고 D호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쿼타가 supplying countries 사이에 이렇게 배분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총량 쿼타에 대한 이제 반대 개념으로 그 country specific quota라고 해요. 그래서 CSQ라고 부르는데 country specific quota, 그러니까 국가의 특정한 어떤 국가별로 특정한 쿼타를 이렇게 배분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 거예요. 이 총량 쿼타를 정해서 그냥 누가 오든 그냥 주는 방법하고 country specific quota를 배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D호가 말하고 있는 건 이제 CSQ를 배분하는 이제 그 원칙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having a substantial interest in supplying the product concerned 이렇게 있죠. 그 제품을 공급하는 그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 나라를 모두 초대해서 합의를 추구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배제하고 어떤 나라는 뭐 인바이트하고 협상을 이렇게 partially 하면 안 돼요. impartial 해야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모아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서로 많이 뜯어먹으려고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서로 치고받으면서 이제 균형이 성립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야 돼요.
여기서 상당한 이해관계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냐? 근데 이건 사실 학부 수준에서는 필요 없는 개념일 수 있는데 10% 이상의 그 수출 비중을 마켓 쉐어를 노리는 나라는 이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그 해당 상품의 이제 마켓 포션이 뭐 100이다. 근데 이 나라는 최소한 그 10% 이상의 그 공급원이었다라고 인정되는 나라들은 다 초대를 해야 돼요. 50%짜리도 초대해야 되고 30%짜리도 초대해야 되고 10%짜리도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들 간에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합의하든 그거는 자기들끼리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합의가 성립되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대로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CSQ. 근데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during a previous representative period 동안에 그 공급대전 그 proportion에 따라서 공급을 배분을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과거에 이제 대표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우리 마켓을 얼마나 공급해 왔는지 그 수출 실적을 보고 많이 공급해 온 나라는 많이 배분해주고 조금 해준 나라는 조금 해주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수출 실적을 보고 이제 CSQ를 배분해 주면 된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총량으로 가느냐 이제 country specific quota를 가느냐 이제 두 가지 초이스가 있고 반드시 여기 DO가 A, B, C가 안 될 경우에만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In cases in which quota is allocated among supply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총량으로 해도 되고 CSQ로 해도 된다. 어떤 게 우선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수출에 자신 있는 나라는 수입국 보고 총량으로 해라 자꾸만 요구하는 거고 수출에 자신이 없지만 과거에 상당히 수출한 실적이 있는 나라는 이제 CSQ로 해라 그러면서 최소한 자기가 과거에 수출한 그만큼은 뜯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도가 이제 수입국 입장에서는 초이스지만 수출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대표적인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제 케이스들이 최근에 특히 생기고 있죠. 그래서 EC 폴트리 케이스를 보면 뭐 이렇게 EC가 과거에 브라질하고 뭐 OECD 어그리먼트라는 걸 맺으면서 뭐 합의문에 이런 걸 포함시켜서 15,500톤의 그 테립 레이트 쿼타를 글로벌 애뉴얼 테립 쿼타를 자기들은 배분해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브라질은 자기하고 맺은 협정이니까 이거는 자기한테만 이만큼을 배분해 준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왜 7,100톤만 우리한테 배분해 주느냐? 전체를 배분해 줘야지. 예? 그래서 7,100톤만 배분해 준 게 그 배분 원칙에 위반된다. 우리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합의에 따라서 배분해 줘야지 왜 네가 반도 안 되는 것만 우리한테 배분해 주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분쟁을 제기를 했던 거고 패널은 뭐 과거에 뭐 양자간에 합의했던 상관없이 WTO 협정 위반 여부는 WTO 협정의 해석에 따라서 내려야 되니까 13조의 해석 문제인데 13조 자체가 13조 자체가 그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 이제 합의를 이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설령 이에 substantial interest가 없는 나라 일지라도 조금 어려워진 말입니다만은 그 other others라는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일정한 포션을 이렇게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뭐 50% 수출 시적 있는 나라는 뭐 50을 준다 그러고 30% 있는 나라는 30을 준다 그러고 10%는 10을 주더라도 10이 또 남잖아요. 100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 10을 others라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남겨서 substantial interest가 없는 나라들 잔챙이들이죠. 10%가 안 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저 others 카테고리를 이제 코타를 이렇게 쉐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련해 줘야 되지. 너희들끼리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패널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supplying countries 사이에 코타를 배분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supplying countries 이게 반드시 이해관계 있는 substantial interest가 있는 나라들만 해줘라 그런 말 아니잖아, 그지? substantial interest가 있는 나라끼리는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라 그 말이지. 이 나라끼리만 배분해라 그 말은 아니고 코타는 하여튼 supplying country 있으면 substantial interest가 있건 말건 하여튼 supplying country이기만 하면 코타가 돼야 된다 그 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이렇게 별도의 카테고리 만들어서 잔챙이들 이렇게 챙겨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뭐 브라질 자체가 이 전체를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달라 이런 주장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판정을 내린 거고, 뭐 차이나나 이런 나라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WTO에 가입하기 전이죠. 근데 차이나한테도 비록 WTO 형국이 아닌 나라에게도 이 others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EC가 뭐 차이나에게 조금 배분해 준 거 그것도 브라질이 문제를 삼으면서 왜 WTO 형국이 아닌 나라에 그걸 배분해 주느냐, 그걸 우리가 원래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패널이 판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supplying country라고 하고 있지 supplying WTO members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과거의 실적에 비해서 배분해주고 나머지 남는 포션은 뭐 WTO 회원국이든 아니든에 상관없이 별도의 remaining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런 나라들이 코타를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CSQ의 배분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좀 관련된 걸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제가 보여드린 그 한국의 그 쌀 관세와 과정을 보면 관세화를 하기 전에 20년 동안 관세와 유예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의 수출국들과의 어떤 타협의 결과로 컨트리 스케줄에 이렇게 규정한 그 내용의 이제 전문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초기 10년은 MMA 물량을 그죠? TRQ 물량을 5만 톤에서 시작해가지고 20만 톤까지 늘리고 또 한 번 유예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10년간 22만 톤부터 시작해가지고 40만 8천 톤까지 늘리는 걸로 그 양보를 한 거는 하나의 양보고 또 다른 양보는 뭐냐면 이렇게 대표적인 쌀 수출국들에게 이렇게 country specific quota를 이렇게 배분해 줬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큰 CSQ를 획득했고, 그죠? United States, Thailand, Australia 이렇게 해서 이 네 나라가 CSQ를 이렇게 누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만 톤을 기준으로 하면 40만 톤 중에서 11만 6천 톤은 중국이 몽땅 가져가는 거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5만 톤, 태국은 2만 9천 톤, 오스트레일리아는 9천 톤 이렇게 뜯어먹고 이제 나머지 물량은 이제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MFN 베이스로 그냥 접근하면서 그걸 뜯어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건데 요 나라는 그 CSQ를 이렇게 특정해서 exclusively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 나라들이 관세와 유예를 오케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을 했던 건데 여기 줄침부를 보면은 그런 스페셜 트리트먼트가 completion 종료된 후에는 그죠? Entire volume of CSQ shall be subject to global quota on an MFN basi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관세와 유예가 종료돼서 스페셜 트리트먼트가 완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전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모든 물량 40만 톤 전체가 MFN 베이시스로 이제 글로벌 쿼타로 들어가게끔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네 나라가 이 물량은 내가 누리는 CSQ야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40만 톤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제기된 거고 정답은 게트 13조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게트 13조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량 쿼타를 해서 누구든지 뜯어먹게 할 수 있고 아니면 CSQ를 정해서 합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합의가 안 되면 과거 실적 보고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의견이 전부 달라요. 뭐 이렇게 중국이나 태국은 좀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은 베트남이나 여기 들어가지도 않죠. 베트남은. 근데 베트남이 최근엔 또 쌀을 많이 수출을 해요. 그래서 혹시 베트남 쌀 먹어본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맛은 그렇게 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싸고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력이 너무 세니까 높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총량만 해라. 40만 톤 그냥 해놓으면은 자기들이 다 그걸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미국이나 호주나 뭐 이런 나라들은 최소한 이 물량은 그죠? 이 물량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CSQ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그냥 총량으로 해서 딱 페어하게 이렇게 하면은 위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좋을 텐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용인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고 그래서 CSQ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 CSQ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만 보고 하면 이 나라들만 좋고 최근에 이렇게 수출을 시작한 나라들은 불리하고 그런 식이 과연 MFN에 입각한 배분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 D호에 보면 아까 빼놨지만 여기 스페셜 팩터 스페셜 팩터에 대해서는 due account being taken of any special factors which may have affected or may be affecting trade in produc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과거에는 그 네 나라만 이렇게 CSQ를 주니까 그 나라 쌀만 들어오고 자기들은 CSQ 못 받았으니까 못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스페셜 팩터다 이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may have affected. 그래서 자기도 수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과거 실적만 보고 그 배분하는 거는 그 스페셜 팩터를 고려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보고 스페셜 팩터도 듀 어카운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범위를 얼마나 인정을 해서 베트남에게 좀 CSQ를 얼마큼 배분해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많이 베트남에 배분해 주게 되면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반대하겠죠. 뭐 너무 많이 고려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는 이제 언제라도 문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통상 분쟁화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요 분량을 그죠? 이러한 히스토리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걸 과연 13조에 합치되게끔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만 보면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이게 폴리티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이게 해석이 복잡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나나 케이스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작성한 한글로 된 그 케이스 서머리도 이제 쉐어하고 그랬죠. 네. 거기 보면 좀 굉장히 어려운 말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그걸 여러분이 뭐 그런 것까지 뭐 딥다 공부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제출하는 썸머리가 그 정도 돼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그건 박사과정생들을 위한 썸머리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주요한 학습에 우리 수업에서 커버하는 조항들만 여러분이 이제 분석해주면 되는데 아무튼간에 바나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면 뭐 EC가 좀 프레퍼런스를 주는 그 LCP 지역의 그 국가들이 있죠. 과거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들과 이렇게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의미에서 그 지역의 주 생산물인 바나나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쿼타를 정해서 이 물량 내로 들어오는 그 바나나에 대해서는 이제 CSQ를 그죠? Country Specific Quantitative Limitation을 이제 부여하고 이 CSQ 물량 내에서는 이제 Duty Free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거고 그런 과거 식민지 국가에서 이제 들어오는 바나나지만 그 과거에 수입된 그 평균 수입량을 넘어선 좀 예전보다는 좀 특별한 좀 익세시브한 수출이죠. 수출 물량. 그 익세시브한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이렇게 쿼타를 정해서 그러지 않으면 또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딱 추가적인 쿼타를 정해서 그 9만 톤까지는 이제 듀티 프리를 해주고 뭐 그 이상은 이런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바나나는 이제 또 별도의 쿼타를 하는데 그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쿼타 물량이 여기보다 훨씬 적고 또 관세도 굉장히 높으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얘들은 많은 쿼타를 이렇게 싼 값에 들여올 수 있는데 자기들은 이런 쿼타를 말이야 그것도 비싼 값에 하니까 이거는 이제 MFN 위반이다. 이런 식의 쿼타 배분은 MFN 위반이다. 그렇게 이제 13조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박을 거쳐서 뭐 웨이버라는 걸 이제 EC가 얻어서 의무 면제를 얻어서 뭐 좀 특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거를 그 권한을 이제 획득을 하고 그러면서 그 웨이버 기간이 또 끝나면서 문제가 또 제기돼서 추가적으로 뭐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몇몇 나라들은 또 별도의 좀 더 유리한 쿼타를 이렇게 배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타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모든 나라들이 바나나를 이렇게 substantial interest가 있는 나라들이 전부 오케이 하고 합의를 해버리면 13조 D호에 의해서 SIC 어그리먼트를 하되 그게 타결이 되면 설령 이게 좀 불평등하게 배분이 됐더라도 모든 나라들이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대로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CSQ의 첫 번째 단계는 SIC 어그리먼트를 해서 어그리먼트가 타결하면 그대로 배분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분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거기서 또 소외된 나라가 있었던 거죠. 뭐 과테말라라든지 뭐 에콰도르라든지 이런 나라에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바나나 수출국인데 왜 저기 자기들은 빼놓고 지들끼리 또 했느냐 그러면서 또 2차 바나나 분쟁을 또 제기해서 또 업데이트된 그 쿼타 제도가 또 불법이라는 판정을 또 받고 이러면서 다시 이 씨가 그걸 고쳐야 되는 상황으로 갔고 그래서 그 이 CSQ 배분은 13조가 굉장히 컨트로버시하고 특히 D호의 그 CSQ를 배분해 주게 되면 이게 상당히 말썽이에요. 이렇게 해도 불만을 갖게 되고 저렇게 해도 불만을 갖게 되고 정말로 모든 조금이라도 수출하는 모든 나라로부터 합의를 받으면 정말로 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과거에는 수출 안 했지만 또 새로 수출하는 나라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또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 고치덩어리인 조항이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컨트로버셜한 조항이다 하는 걸 우리 알면 되고요. 이 바나나는 몇 번 분쟁을 하고 몇 번 이행을 했는데도 또다시 제기하고 또다시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 뭐 라이스 여기도 라이스 나오죠. 뭐 콘이나 이런 거를 중국이 이렇게 쿼타를 배분하는 팔러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와 이제 유로피언 유니언이 미국과 더불어서 13조 위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이 케이스가 아직 WTO 패널이 설치됐을 거예요. 설치됐는데 아직 리포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나오면은 좀 더 13조에 대한 해석이 좀 더 클리어해질 수 있는데 최근에 이 농산물에 대한 이 쿼타의 배분이 굉장히 그 WTO에 제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고 또 EC가 폴트리 밋을 브라질과 타일랜드에 이렇게 배분해 줬는데 이것도 위반 판정을 받으면서 그 패널이 이렇게 어드레스한 그 위반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런 핵심 요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3조 1항의 그 모든 다른 나라부터 온 like product이 similarly prohibited or restricted 돼야 되는 기초하에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쿼터가 없었더라면은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배분해야 되고 대부분의 양을 두 나라에게만 배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other 캐테고리를 만들어서 유의미한 물량을 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쉐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 D호에 보면 상당한 이해관계 있는 나라와 이렇게 어그리먼트를 시크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전에 대표 기간 동안에 프로포션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근데 여기 스페셜 팩터를 이제 고려를 해서 그걸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 TRQ 배분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총량 쿼타만 설정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아주 정말 페어한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없지만 CSQ를 배분하는 경우는 협상을 개시하기 직전에 대표 기간 3년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WTO 분쟁들의 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협상을 개시하기 직전에 대표 기간 3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평균 교역 통계에 기초해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거나 차별적 수혜양장이 없으면 이러한 10% 점유율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이해관계를 보유한 WTO 회원국들을 모두와 이렇게 협상을 진행해서 타결시켜야 하고 타결하는 경우도 걔들에게만 그 친구들에게만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other 캐테고리를 만들어서 10% 미만의 그 수출 실적이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쉐어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표 기간 이후의 기간의 교육 통계도 살펴서 협상이 오래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과거에는 10%가 안 넘었는데 최근에는 또 급속히 수출 신장을 기록한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미래에 아무 쿼타도 받지 못한다면, 아더 카테고리에만 받는다면 그건 페어하지 않으니까 급속한 수출 증가를 보이는 국가가 있는지를 주목해서 그 국가가 정말 10% 이상으로 수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면 그 나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인바이트해서 그 나라만의 별도의 또 CSQ도 배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대표 기간 동안에 이제 수출 실적을 이제 보되 그 잠재 수출 실적에 비례하도록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10%가 안 넘는다 하더라도 그 특별한 무슨 요소 때문에 그 나라가 10% 이상이 되지 못했는지를 고려해서 정말 특별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요소가 없었더라면 실질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됐을까 판단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그 나라에게도 TLQ 물량을 이제 배분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되건 아니면 일방적으로 배분하건 그 실질적 이해관계국들에게 그 과거 수출 실적에 비례한 이제 물량을 배분해 주든, 그리고 나서 아더 캐릭터를 만들든 그렇게 이제 딱 배정을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돼요. 근데 시행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한 이후에도 내가 실질 이해관계가 이제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생겨서 이렇게 새로 배분해 달라고 요청을 해오면 13조 4항에 그런 말이 있어요. 후속 협의를 해야 돼요. 해서 TRQ의 조정이 있는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가 정말 실질 이해관계가 생겼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 나라에게 또 일정한 정당한 쉐어를 해주면서 기존 물량은 새로 조정을 해줘야겠죠. 조금씩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배분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조정해야지. 또 조정을 안 해주면 그것도 또 위반이에요. 그래서 TRQ 배분 원칙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운 영역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non-discrimination 이걸 배웠죠. 배워서 뭐 MFN과 NT 원칙을 배우고 그래서 뭐 MFN은 어떤 국경 조치뿐만 아니라 국내 조치에 있어서 어떤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NT는 주로 국내 조치, 조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내국 상품과 외국 상품 간에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게 기본적인 WTO의 의무인데,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라는 게 유의미하려면 일단 시장 개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시장 개방 안 해놓고 차별 안 해보면 안 해봐야 뭐 잘 팔리지가 않으니까 외국 제품은. 그러니까 시장 개방을 하라라는 게 같이 이렇게 보완적으로 작용해야만 비차별 대우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개방 원칙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경제가 좀 안 좋고 이러면은 각국이 이렇게 경제 시장을 이렇게 닫는 조치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차별 대우를 외친다고 해도 그 무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개방 원칙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쿼타는 이제 금지시켰고, 그 예외로 몇 가지 사유를 정해서 쿼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관세화라는 이제 테리피케이션 프로세스가 우리가 그런 때 최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고관세로 민간 품목이 이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수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관세를 두드러 맞으면서 뭐 수출할 가능성이 좀 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최소한의 시장 접근은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은 쿼타 형태로 들여올 수 있게끔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쿼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원칙을 비차별 대우 원칙에 의해서 13조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쿼타 금지의 원칙은 요 시장 개방 원칙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예외에 해당되는 그 쿼타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비차별적인 배분은 이제 밑에 비차별 대우 부분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어떤 게 비차별 배분이냐는 지금 배웠죠. 그래서 요 11조, 12조, 13조는 요 두 원칙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TRQ만 보면 TRQ를 허용해라 하는 거는 이제 오픈 마켓 프린시플 과정에서 생긴 거죠. 근데 TRQ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얻는 TRQ를 비차별적으로 배분해라라는 원칙은 요 비차별 대우 부분에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에 있는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거고, 관세를 양호해라 하는 그 게트 2조는 그 또는 농업협정 4조 1항은 관세 양호 원칙이니까 이 오픈 마켓 프린시플 부분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미 양호된 관세를 이제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실행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양호 관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떤 나라는 유리하게 해주고 어떤 나라는 좀 불리하게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MFN 원칙이 커버해주면서 관세를 MFN 원칙에 입각해서 실제로 적용 운영해라 하는 거는 요 밑에 비차별 대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조항일지라도 그 연관된 조항일지라도 이 두 원칙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요 두 칸을 배운 거예요. 그걸 요런 그림으로 썸머리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물론 제너럴 익셉션 조항이 있어서 아마 다음 시간쯤 배울 텐데 20조 사유에 해당되면 이제 이런 모든 원칙으로부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령 쿼타도 차별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뭐 TRQ도 차별적으로 할 수 있고 뭐 관세 양호하는 것도 후퇴할 수 있고 조세도 뭐 국내 상품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 일반적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이 피라미드 뒤에 항상 국가의 어떤 정당한 정책 수행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차별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또 시장 개방을 후퇴시키면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반적 예외는 이렇게 뒤에 항상 있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는 요걸 이미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공정무역 원칙을 배우면서 차별도 안 하고 또 시장 개방도 했어요. 그랬는데 뭐 외국 제품이 이렇게 들어와서 덤핑 처리를 하는 경우 또 외국 정부가 어떤 자국 제품에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막 이렇게 팔아요. 파는데 뭐 자기 나라 제품에 자기가 보조금 주고 파는데 그게 뭐 비차별 대우 의무하고 상관이 없죠. 그 제품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고 일단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시장 개방 원칙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을 좀 이렇게 불공정 행위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를 불공정 행위라고 하면서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원칙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서 반덤핑이나 뭐 상계관세나 이런 제도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 그거는 비차별 대우와 시장 개방 원칙과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Fair Trade Principle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보조금에 해당되고 뭐 WTO에 제소할 수 있는 보조금, 뭐 국내적으로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계 가능 보조금인지 그런 걸 배우는 거고, 덤핑은 뭐고,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그 반덤핑 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수 있는지 그런 걸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덤핑 협정, 제가 슬라브스에 이미 써놨죠. 주요 조문들 미리 읽어봐야 되고, 보조금 협정 주요 조문들 미리 읽어봐야 되고,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조항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한번 읽어보고 저하고 이렇게 디스커션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안 읽어보고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면은 물론 그래도 한 상당한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고민해보고 오면 100% 이해할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 한다고 수고했고요. 네.